만약에 많이 쳐져도 이제 한 절반이 떨어졌다고 봐요. 더 떨어진다는 거죠. 네, 24년, 25년, 26년까지는 부동산 경제는 절대 좋아질 일이 없어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한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 안유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사실은 뭐 호우 네. 내리는 게 지금 네. 한국에서도 내리지만 경제적으로 보면 중국도 진짜 맞습니다. 호우주의보 상황이다. 맞아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이거를 진짜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 하고 계속 저희가 이제 작년도 11월 달에 직접 중국도 다녀오고 하면서 계속 궁금한 점 뭐냐.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30% 떨어졌다고 계속 뉴스가 들려오는데 네. 그리고 자료 보니까 전년 대비 최근 6월 달 자료가 전년 대비 부동산 가격이 4% 떨어졌는데 네. 그리고 현장에 가니까 5%에서 10% 추가 할인도 해준다는데 네. 부동산 매매할 때 맞아요. 그래서 또 거래가 많다고 하는데 과연 이제 질문은 중국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다 떨어진 것이냐? 네. 네. 일단 우리가 데이터로 봤을 때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북경 네. 이런 일선 도시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는 기존 주택 판매는 네. 가격이 이제 떨어지지 않고 조금 뭐 오르는 여러 양상을 북경은 보여주고 있는다고 나왔고, 예. 근데 그 전반 그다음에 그 다른 도시 있잖아요. 이선 도시, 삼선 도시? 거기도 하락폭이 줄어들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뭐 30% 하락했으면 이번에는 네. 한 뭐 28% 이렇게 네. 하락폭이 줄어들고 이렇게 데이터적으로는 나와요. 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하락이 이제 만약에 많이 쳐져도 이제 한 절반이 떨어졌다고 봐요. 더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유는 제가 뭐 우리가 그 부동산 볼 때 여러 가지 지표가 많잖아요. 일단 우리가 PIR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주택 가격 대비 인컴. 네네네. 예. 그래서 계산하면 제가 지금 이 책에도 부동산 전문 적었거든요. 중국 네네. 부동산은 거품인가라는 네. 장절이 있어요. 그래서 예. 제가 지표를 여러 개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중국은 제가 이 책을 쓸 때 기준으로 거의 30배 돼요. 30배. 거의 그러니까 30배. 한 푼도 안 쓰고 네. 중위소득 값이죠. 네. 중국의 중위소득 값으로 30년을 그대로 모아야 집 한 채를 살 수 있는 게 평균이다. 그렇죠. 네. 근데 심천, 선전이라고 하잖아. 홍콩 옆에 네. 선전이나 이런 데는 45배 넘거든요. 네네네. 북경도 그렇고 네네. 상해도 그렇고 임대 수익률로도 볼 수가 있어요. 임대 수익률? 예. 네네. 그리고 금리, 주택담보 금리. 네. 근데 중국은 주택담보 금리가 제가 이 책에 적었지만 4.3%. 그러니까 역대 전 세계에서 제일 높아요. 그리고 금리가 4.3%. 예. 주택담보 금리가. 미국 다음으로 높아요. 예. 지금.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벌써 중국 사람들이 일단 이자 부담률이 거의 뭐 만약에 우리가 중위수 한 2%대 하면 거의 2배 수준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임대 수익률도 중국은 안 나와요. 중국은 2%도 안 돼요. 한 네. 지금 한 1.6%, 8% 사이예요.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동산 지금 전반 이 지표로 봤을 때 일단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제일 높고, 근데 중국이 인구 구조로 봤을 때 네. 일단 인구 수요층에서 보는 거죠. 인구 구조로 보면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60세 이상 인구가 우리가 지금 13% 이상부터는 고령화 네. 사회라고 하는데 지금 15%, 16% 정도 지금 됐거든요. 중국은. 그래서 네. 초고령화 사회가 됐고, 그다음에 중국의 주택 자가율, 보급률 있잖아요. 네. 여기 재밌는 데이터 말씀드릴게요. 중국에서 지금 그 공급하는 그 주택 공급 수량이 있잖아요. 전 세계 1년에 공급하는 수량이 전 세계 모든 국가를 합한 주택보다 더 많아요. 데이터가. 자동차하고 비슷하네요. 예, 맞아요. 자동차가 지금 3천만 대 가까이 만들어지니까 맞아요. 1년에. 같은. 그래서 지금 중국은 자가율이 거의 뭐 100%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평균 데이터로 하는 거니까 지금 80% 넘어가거든요. 근데 인구가 지금 또 절대 인구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중국은 도시화가 보통 주택 수요를 많이 증가시키는데, 지금
데이터적으로는 65%예요. 근데 유럽의 평균은 유럽의 네. 평균이 한 70%더라고요. 근데 중국의 통계 오차나 뭐 이런 거 막 계산하면 대충 그렇게 차이는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화도 이제 거의 될 만큼 됐다. 한국은 굉장히 높아요. 한국은 그렇죠. 80% 되거든요. 근데 유럽의 평균하고 비교하면 우선 거의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화를 통한 과거의 고속 성장은 네네. 이제 공간이 많이 앞으로 도시화 때문에 증가하는 수요는 한 2%에서 3%밖에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네. 앞으로 거기에 따른 주택 수요 증가도 우리는 사실상 이제 기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런 거 봐서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수요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계속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폭발할 증가할 수요는 줄어들고 근데 공급은 문제가 뭐냐면 네. 중국이 이미 지어놓은 주택들이 지어놓은 주택이고 지금 짓는 주택 지금 하고 있는 주택 지금 보면은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면적 지금 한 60억 평방미터라고 제곱평방미터를 하는데 1년에 한 12억 평방제곱미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총 공급량이 한 60억 제곱평방미터면 한 5년을 소화할 게 있는 거예요. 5년. 앞으로 5년. 네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을 보면은 공급은 이미 넘어났다라는 거고 앞으로 근데 이게 데이터가 좀 다 차이가 있는데 아무리 보수적으로 봐도 3년. 그러니까 이 네. 근데 네네. 과대하게 보면은 제일 길게 보는 게 10년까지 봐요. 어. 근데 제가 봤을 때는 한 5년 요 정도에 그래서 지금 이미 지어놓은 이 부동산 가격 소화하려도 앞으로 3년에서 5년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언제 다 떨어진다고 보냐면 계속 떨어질 거고요. 그래서 지금 24년이잖아요. 네. 24년, 25년, 26년까지는 부동산 경제는 절대 좋아질 일이 없어요. 예, 부동산 이 섹터가 이게 절대 좋아질 일이 없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이제 개념이 좀 변했어요. 요즘에는 중국 사람들이 부동산 수요가 옛날엔 이랬거든요. 돈만 있으면 집을 샀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그 네.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네. 이게 5년치, 3년치, 네. 10년치 사이 어디 물량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은행에다 저금하듯이 네. 집을 사둔 모양이에요. 맞아요. 무조건 정확해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도 있잖아. 제 주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중국 사람일 거예요. 네. 다 집이 예를 들면 제가 쉽게 설명하면 여기 한국에서 식당에서 일하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조선족 아주머니들 많잖아요. 네네. 그분들 물어보면 집이 3개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집을 3개 샀어 하면 자기가 그냥 한국 식당에서 일하는 월급을 그대로 가서 집을 다 사놓는 거예요. 그냥 차곡차게 해서 가서 집 사놓고 차곡차게 해서 기본 저 아주머니들 물어보면 기본 3개 평균. 와, 그러니까는 뭐 그게 네. 이제 상하이라든가 선전이라든가 네. 베이징은 네. 아니지만 네. 예를 들어 조선족의 분이 연길 같은 예, 그런 것이나 데는 이런 가격이 데다. 확 떨어지니까. 예, 그리고 청도 이런 데도 많이 사놨어요. 그래서 기본 집을 그냥 돈만 벌면 집 사놨어요. 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20년간 올랐으니까. 예, 쭉 올라왔으니까 거의 뭐 특히 2008년 이후, 2010년 네. 이후는 완전히 고속으로 올라서 2배 넘게 올라가지고 그래서 근데 요즘에는 이 인식이 많이 예전에는 집 사자는 인식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대출에서 보이거든요. 왜냐면 집 살려면 대출을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대출이 주택담보대출이 엄청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을 이제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집 살려는 대출을.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사람들의 인식도 지금 변화하고 있고 수요나 공급에서 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부동산이 올라갈 그 뭐라고 하지 동기 부여가 적고 근데 중국 정부 이런 건 있어요. 이게 가격이 너무 이렇게 샥이 오면 경제가 샥이 오니까 그걸 지금 다 그런 걸 돌리려고 해요. 그 임대주택으로 지금 안 팔리는 주택들을 싸게 중국 사서 정부가 다 사들여가지고 임대주택으로 돌리려 해요. 그것도 좋은 도시에서는 먹혀요 이게. 예를 들면 상해나 북경이나 이런 사람 데. 많은 동네 쉽게 얘기하면. 예. 네. 왜 젊은 애들이 몰리니까 가니까 그리고 싸게 공급하면 더 가겠죠. 네. 근데 특히 3선, 4선은 이 전택이 절대 먹힐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구이저우 같은데 집 예. 져봐야 결국 젊은 그거 사람들이 거기서 안 가죠. 살 이유가 없다. 왜냐면 임대는 싸게 할지라도 일자리가 없으니까 갈 수가 없죠. 네. 근데 집만 싸게 있어서 뭐예요? 네네네. 직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정책은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중국 경제가 왜냐하면 중국이 고속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은 전 31개 성시에서 다 부동산 주도의 투자 주도형 경제였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정책은 일선 도시나 괜찮은 이선 도시는 먹힐 수도 있는데 좀 연착륙할 수 있는데 네. 중국 경제 전반에서 부동산 엔진이 꺼지는 거는 못 막는다라는 거죠. 근데 예. 하나 궁금한 점이 예. 이걸 임대주택으로 예. 전환을 해서 뭐 아이디어 되게 좋지만 뭐 이제 1선하고 2, 3선은 좀 차이가 있을 것이다 이런 건데 뭐 1선은 어쨌든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든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2, 3선, 4선 도시. 정확해요. 그래서 대출 예. 우리가 그 특별 지방국채 지방국 발행. 특별채 예. 그거를 특별히 붙여가지고 여도는 여기다 써라 전용채 특별 전용채를 매년 1조 예, 1조 이하씩 그건 아무데나 못 써요. 그거는 딱 여기만 써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그게 뭐 1조 가지고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그거 31개로 나눠 보세요. 얼마인지. 네네네. 뭐 몇백억밖에 안 돼요. 이래 현까지 가려면.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1조 위안이라고 예. 해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좀 많이 쳐줘도 107, 200조 원. 200조. 예. 많이 쳐줘서 200조 그렇죠. 원인데 사실은 30으로 200조 나누면 얼마 안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만약에 집값이 떨어져서 문제가 예. 된다면은 200조 원이면 우리나라 코에는 붙일 수 있겠네요. 근데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니까. 31개 성시니까 네네. 안 되죠. 그래서 보통은 매칭 잘 사는 뭐 상해나 이런 데서는 정부 그게 오면은 네. 매칭 펀드를 만들어서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꾸이조나 이런 돈 없는 데는 그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돈이 1조 가지고는 중국이 지금 부동산 시가총액이 제가 이 책 쓸 때만 해도 한 60조 정도 되거든요. 최근 데이터는 제가 수집을 안 해서 근데 네. 그 50조라고 해도 네네네. 그게 지금 50% 떨어져도 달러입니다, 달러. 예, 그러니까 50% 떨어진다 해도 네. 26조잖아요. 네. 근데 뭐 1조 위안 가지고 무슨 문제 해결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그 떨어지는 걸 못 막는다는 거죠. 아무 돈은 그렇다고 25조를 풀 수는 없잖아요. 막으려면. 그 달러입니다. 예, 위안이 달러요, 아니고. 달러. 그러니까 예. 이거 책 계산할 때는 60조라고 예. 했고 제가 알아보니까 뭐 예. 52조 달러가 예. 나오는데 예. 거기서 이제 10% 빠지면 5조 달러씩 빠지는 건데. 그렇죠. 그러면 곱하기 6 하면 위안을 한 30조거든요. 6년 동안. 예, 30조고 1조 해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 괜찮은 도시는 조금 뭐 괜찮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안 된다. 왜? 다 돈을 양을 떠나서 네. 지방 경제 핵심은 경제가 돌아가서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근데 일자리 창출이 보장이 안 된 상황에서 집으로만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임대주택을 준 데서 뭐 또 한국처럼 예를 들면 한국 부산이라도 KTX 타면 2시간 반이잖아요. 네네네. 중국은 그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또 안 된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그렇죠. 기차 타고 출퇴근이 안 되죠. 지방에 있으면서 할 수도 있을지 예를 들어 모르지만 베이징까지 가는데 절대 안 되죠. 네네. 뭐 예. 그 주변 위성 저기 예. 도시들은 되지만 예. 아예 성이 다른 데서 아예 올라오면 절대 안 되죠. 뭐 그러니까 6시간 걸릴 테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대안이 지금 내놓은 거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그게 있었어요. 뭐 도시 속에 빈민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 걸 뭐 다시 다 때려부숴 그렇죠. 새로 새로 지으면 짓는다. 예, 그러면 또 경제가 돌아가니까 그런 것도 어서 몇 년 차 해왔고 아 지금 이미 해왔어요. 예, 2018년에 부동산 한번 그때 했고 21년에 강하게 들어가면서 또 잠깐 멈췄다가 지금 또 경제가 또 무너지고 또 그걸 하다가 그것도 어서는 뭐 한계가 있거든요. 그게 또 있고 그래서 별로 이제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요즘에 쓰는 카드가 또 뭐가 있냐면 농민공들, 대학생들 이건 옛날부터 써왔어요. 옛날 원래 집 살려면 되게 힘들었거든요. 호구가 없으면 호적이 근데 그 동네 사람 그 성 출신이 예, 아니면 근데 이제 그것도 어서 2015년 이후로 슬슬 풀기 시작해서 어서 거의 다 써먹었고 다 사게 하는 걸로. 근데 요즘에 그런 건 있어요. 만약에 호적이 없으면 제 같은 사람이 지금 한국에 있는데 갑자기 돈 들고 가서 뭐 심천이나 집 살려면 원래 안 되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거를 이제는 사게 한다든지 그리고 집이 이미 하나 있는 사람들이 하나 더 사게 한다든지 네네네. 그런 거 예를 들면 옛날에 가족으로 단위를 계산했어요. 네네. 뭐 이 가족의 집을 한 채밖에 못 쓰는데 어서는 가족 구성원별로 살 수 있게 한다든지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많이 풀어줬네. 예. 근데 그렇게 풀어줬는데 그것도 도시별로 차이가 있어. 다 풀어준 건 아니고 일선은 안 풀었고 네. 그래서 뭐 2, 3선, 네, 2, 3선 네, 이런 데서 풀었어요. 일선 북경이나 뭐
광주는 좀 풀기 시작했어요. 광주. 근데 다 도시별로 차이가 있는데 근데 그래도 안 사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그렇게 한번 풀었으면 옛날에는 만약에 득달같이 달려들었겠지. 난리 났지. 바로 그냥 시장이 그냥 팍 올라왔죠. 이런 신호만 내보내도 그렇지. 게임이 끝났죠. 근데 지금은 그리고 요즘에 자녀들이 중국 출세는 자녀들이 엄마 집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중국 우스운 단어로 표현하는데 전업 자녀. 무슨 말인지 알죠? 요즘에 청년 애들이 일자리가 없잖아요. 실업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혼자 살다가 그냥 오피스텔 이런 게 필요했잖아요. 근데 이제 경제도 어렵고 일자리도 잘 안 나오고 이러니까 다시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집에 엄마 아버지는 돈이 있단 말이에요. 제 나이 때예요. 엄마 아버지 제 나이 때는 다 돈이 많아요. 네, 집도 몇 채 있고 예. 사실은 지금 떨어졌다고 해도 그게 많이 오른 집값이잖아요. 맞아요. 아직도. 정확해요. 예. 그러니까 예. 또 제 나이 때가 더 많은 세대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식 때예요. 우리 애도 9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문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거죠. 들어와서 부모 집에 들어와서 관리를 해주고 좀 도와주고 부모한테서 월급 받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전업 자녀. 근데 이게 보편화됐어요. 되게. 이제는 부모를 위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혼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고 뭐 또 인터넷 플랫폼 경제가 잘 되니까 뭐 지금 경제가 확실히 그렇게 됐죠. 그래서 지금 양회가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며칠이죠? 오늘 지금 촬영 날짜로 17일. 7월 17일. 예, 17일이죠. 그래서 16, 지금 15부터 18일까지 내일이 끝나 4일 만땅으로 하는데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요? 제가 그래서 전문 이제 3중전에 내일 끝나면 원래 미리 다룰까 하다가 왜냐면 이게 너무 중요한 회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다뤄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일 끝나고 제가 전문 다뤄줄 건데 제 유튜브에서 근데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왜 중요하냐면 시진핑 지도부가 2012년에 지금 1기 시작을 해서 그다음에 10년을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번에 3기가 시작이 된 게 2022년에 공산당 전국 공산당 20차 당대회가 열렸어요. 거기서 당서기가 새로 선출이 되는데 시진핑이 또 한 개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3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중국 공산당 회의는 이게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 국회의원들이 선거가 되면 매일 가서 월급 받으면 일하잖아, 실제는. 중국은 집권당이 딱 공산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국 공산당 대표가 전국에 한 2,200명 이렇게 많아서 2,800명 이렇게 되는 대표들이 5년에 한 번씩 만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일을 해요? 아무리 일도 못하는 거 당 의원들이 5년에 한 번 만드는데 무슨 일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중앙위원이라는 걸 만들어요. 중앙위원. 그럼 중앙위원이 후보위원까지 하면 300명이 좀 안 돼요. 후보위원까지 하면. 그러면 중앙위원은 1년에 한 번씩 만나요. 그래서 앞뒤 1차하고 7차를 빼고 왜 빼냐면 1차는 그 당대회 때 바로 열리니까 별로 중요하지가 않고 7차는 그 다음에 21기 준비하느라고 열리는 회의 중요하지 않고 그 중간에 2차, 3차, 4차, 5차, 6차 회의가 열려요. 그걸 중국식 표현으로 1중전에, 2중전에, 3중전에, 4중전에, 5중전에, 6중전에, 7중전이라고 불러요. 이 중앙위원들이 1년에 한 번씩 여는 회의를. 근데 이번에 3중전회가 열리는 거죠. 세 번째. 3개년 만에 열리는 거예요? 근데 왜 3중전회가 중요하냐면 이게 5년 임기잖아요. 한 번 선출이 되면. 근데 3중전에서 경제 정책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매중 전회마다 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4중전회는 주로 법질서, 제도, 법치 관련 가는 게 4중전에서 보통 하거든요. 그다음에 2중전에 이런 데서는 인사 뭐 이런 문제를 하고. 그런데 지금 3중전인데 10년 전에 3중전회가 그 원래는 경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시진핑이 그때 2018년에 그 2018년 그러니까 지금 20기예요. 20차 전국 당대표 회의가 20차인데 20차 3중전인데 그 전에 19차 3중전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전역에 5년 전이죠. 5년 전. 그때는 원래 3중전에서 경제 문제를 다뤄야 되는데 그때 경제 문제를 안 다뤘어요. 처음으로. 원래는 경제 문제도 안 다룬 이유가 있어요. 그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018년에 헌법을 수정합니다. 그때 국가주석을 있잖아요. 원래 2번만 연임할 수 있다는 걸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3중전에서 처음으로 경제 문제를 안 다루고 그러니까 19기 3중전에서 경제 문제 안 다루고 이런 거 뭐라고 하지? 정부 조직 개편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년 만에 열리는 경제회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왜 또 중요하냐면 그 전까지는 미국 중심의 기존 세계 질서에서 중국의 발전이었어요. 그렇잖아요. 네. 미국이 제일 위에 있고 중국이 생산 공장으로서 글로벌 공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네. 한국, 일본, 독일 제조 역할을 했고 네. 뭐 이런 하나의 공급망에서 세계가 가던 중에 중국 경제가 이렇게 녹여냈는데 18년 이후로 트럼프 정부 시작되면서 그때 무역 전쟁하고 바이든이 와서 다시 공급망 또 포위 전략하면서 지금 기술 경제 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또 트럼프 또 어쨌든 거의 확정됐다시피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 회의는 왜 중요하냐면 중국 정부가 이제는 앞으로는 다시는 미국하고 어떤 하나의 경제 질서 안에서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의 경제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네, 미국과 결별을 한다는 얘기시죠? 뭐 결별이라는 단어는 좀 강한데 왜냐면 한 10년은 연착륙 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 미국 그걸 디리스킹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네. 이 정도로 줄여가는 과정을. 근데 중국 옛날에 트럼프 디커플링이라고 했고 어쨌든 근데 이래 10년의 연착륙 기간이 필요한데 네. 중국은 심각하게 말하면 진짜 막 결별한다고 했을 때 중국 경제가 단도로 돌아가야 되는 이 생태계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독자적 생태계를 예. 만들어서 압박에도 견딜 수 있는 거를 지금부터 만들어줘야 된다. 예, 네. 그 전부터 준비 좀 했지만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러면 지금까지 모든 경제 전략하고 다른 경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러겠죠. 예, 외부 요인이 완전히 이제는 달라진 거잖아요. 예를 들어 수출에 대한 의존도를 좀 더 낮춘다든가. 확실히 낮춰야 되고 예. 그러면 내수로 가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국 지금 CPI나 PPI 이런 거 보면은 내수가 지금 소비가 전혀 살아나지 않는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미국의 이런 상황에서 내수 주도형 경제를 가려면 중국이 모든 제가 이 책에 다룬 것처럼 모든 그 경제의 구조적 문제 있잖아요. 그게 아까 호적 문제, 네. 그다음에 보험 문제. 네. 중국이 한국처럼 이런 국민연금이나 이런 연금 제도라든지 보험, 양로 뭐 이런 금융 구조 문제, 이런 구조적 그다음에 토지 소유 문제. 왜냐면 이런 것들이 중국이 지금 못 가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하나는 토지, 집체 소유거든요. 농촌은 집체 소유, 도시는 국가 소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위에 사용권만 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국가에서 프라이싱 하다 보니까 토지 가격을 시장 가격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인데 프라이싱이 시장 경제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중국 경제가 이제 시장 경제가 주로 자원 배분 역할을 했는데 토지가 국가가 가격을 결정하다 보니까 시장과 괴리가 됐다. 예, 괴리가 되면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이게 이런 구조적 첫 번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내수 주도형으로 가기 힘들다는 거고 두 번째는 자본의 문제. 네. 자본이 뭐냐면 중국은 증권, 은행, 보험이 다 그 정부가 소유한 그렇죠. 겁니다. 국유기업들. 그러니까 여기서 금리 시장화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시장화를 해요. 금리 시장, 예금, 이자, 대출 이자 다 시장화했다. 근데 본질은 시장화 아니라는 거죠. 예, 특히 국유기업이 해준 대출금이나 이런 게 시장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정부에서 예. 야 대출금 좀 낮춰줘 이러면 짤 없이 은행에서 낮춰줘야 되는 실제 거죠. 해요 그렇게. 네네. 지금 국유기업이나 대출금리는 시장금리의 75% 정도만 해요. 그 지금 실제 그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시중금리가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시행하는 금리가 다르다. 다르죠. 네네네. 다르죠. 그러니까 그럼 이것도 토지와 똑같아요. 금리 자본도 가장 중요한 생산 자원인데 이것도 시장 원리에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구조 문제라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말하는 노동력, 그게 허구 문제를 해결 못하면 사람 이동이 자유롭지 않잖아요. 마음대로 못 움직이게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하나만 말씀드리면 중국은 예를 들면 길림성에서 태어나면 상해를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가고 싶어도 못 가요. 근데 후에 도시간에 막 GDP 경쟁했잖아요. 중국은 성별로. 그러니까 이게 상해나 북경은 인재들만 무슨 말이야? 상해 호구 준다. 네. 이러니까 점점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거예요. 못 사는 귀수나 이런 데는 인재들이 다 상해를 가버리니까 못 사는 성은 점점 못 살고 왜? 인재들은 다 대도시로 가죠. 그러니까 또 아마 이런 문제도 있었겠네. 네.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네. 계속 토지 개발만 했겠네. 그렇죠. 지방은. 그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방은 네. 이게 고첨단 산업으로 상해나 북경은 막 가고 있는데 심천은 이런 나라 이런 지방 성시는 인재가 다 심천에 빼앗기고 이러니까
집만 지었겠어. 집만 짓고 부동산이 어. 고속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정확해요. 그래서 네. 그것도 구조 문제. 그래서 호구 문제 해결 안 하면 내수조정으로 못 가요. 이 빈부격차가 지금 가장 큰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에요. 네. 미국과 미국과 중국. 삐까삐까예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원인이 이 호종 문제 해결 못하면 또 무슨 문제냐면 국민연금 문제. 왜냐면 길리면성이 흥룡강성이나 뭐 귀주성 이런 데서 받는 국민연금 소득액과 네. 상해에서 받는 소득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또 그러겠네. 빈부격차가 늘어지면서 네. 또 소비가 그러니까 내수 주도형을 가려면 이런 것들이 제가 뭐라고 표현하면 중국 경제의 뼈다귀 문제라고 하는데 등서평 뭐 짱점이 후진도는 이게 고기만 먹고 잘 먹고 이렇게 막 경제를 쉽게 성장시켰다며 시진핑 지도부는 이런 뼈다귀를 핥아야 되고 얼마 핥는 것보다 씹어야 되니까 얼마 아파요. 무슨 말이냐면 네. 먹을 게 하나도 없다 이거지. 그리고 이미 다 골수 다 빼먹었다. 그러니까 아프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네. 누구한테 가서 하면 그 사람이 아프니까 개혁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아, 그렇지. 예전에는 부채를 일으켜도 경제가 살고 부동산에 의지해서 경제를 사니까 진짜 누이 좋고 매부로 다 좋았는데 네. 이제는 한쪽 축이 꺾였는데 불균형은 엄청나게 심해졌고 네. 이 균형을 맞추려면 쉽게 얘기하면 잘하는 사람한테 세금 내. 네. 예, 그리고 여기한테 돌려줘야 돼. 맞아요. 이런데 그러면 예를 들어 사실은 중국에서 부자가 된 사람이 사실 어떤 것이든지 뭔가 헤게모니를 쥐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100%죠. 뭐 예를 들자면 뭐 기득권이죠. 공무원이라든가 그렇죠. 공산당 네. 당원들 예. 중심의 정부 예. 기구들이죠. 정부 개발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뭐 당연히 노른자에 있으니까 그렇죠. 정보의 우선권이 있으니까 좋은 위치를 점했을 거고 맞아요. 재산도 많이 했는데 맞아요. 그 사람들한테 내놔 그렇죠. 이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삼중전의 포인트가 뭐냐면 그건 거죠. 그러니까 그게 1차 분배, 2차 분배, 3차 분배 문제인데 1차는 월급 소득 수준 높이는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산업이 전 31개 성수에 골고루 그렇지. 고부가 산업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말한 것처럼 호종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그게 인재가 다 대수로 유출이 된 상황에서 나머지 성에서는 어떻게 인공지능 산업을 할 것이며 어떻게 반도체 산업을 할 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산업 배분 문제에서 벌써 빈부격차가 생기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지금 1차 그러니까 고소득 산업으로 가야 1차 분배 월급이 높아지면서 한국 사람들처럼 평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지금 어렵다는 거고 2차 분배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세제 문제예요. 예. 세금 제도. 예. 세금이라는 게 뭐예요? 잘 사는 사람 거 많이 걸러 자본주의 나라 그렇게 하는 거죠. 잘 사는 부자 거 많이 해서 없는 사람 넣어주는 게 자본주의 민주주의잖아요. 네네네. 근데 중국도 그렇게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세가 있냐면 중국이 지금 제일 걸리는 세가 부동산세. 네, 부동산 소유세. 예를 없어요. 들자면. 예. 어, 네. 없어요. 더 재밌는 말씀 상속세. 예를 들면 부부간에 부부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국은 부부간이라도 소유가 남편 명의로 되면 남편이 죽어서 그냥 부인이 가져와도 50% 내잖아요. 네네. 상속세를. 예를 들어 뭐 5억인가 10억 정도 차감해주고 그 나머지 더 추가되어 오는 거는 세금을 내죠. 예. 네. 그리고 자녀한테 해도 세금을 내잖아요. 네네. 중국은 안 냅니다. 이게 1촌이라 하거든요. 야, 그럼 부에 그냥 물림이 다 되네. 예, 대물림이 다 되네. 1촌이라 해요. 예. 자녀, 직계 자녀 다 1촌, 부부 1촌 이런 건 하나도 그냥 수수료만 내요. 이런 뭐 수속하는 수수료만. 이쪽으로 이동시키는데 예. 따른 예. 서류 비용. 근데 심지어 또 사촌도 뭐 몇십 프로밖에 안 돼요. 그것도 뭐 50% 이렇게 아니고. 네네. 그러니까 남을 주면 뭐 5, 60%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상속세 그다음에 또 무슨 세 중요한 게 있냐면 중국 이게 그래서 이번에 관전 포인트가 이 세제 개혁인데 네네. 이게 중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 왜냐면 소비세라는 게 있어요. 네네. 근데 지금까지는 소비세가 이런 거 물건 사는 이 소비세가 원래는 다 국세였어요. 지방에서 거두는데 실제는 다 중앙에 정부로 보내는 간다? 거지. 중앙에서 다 그걸로 사실 빈부 균형을 좀 실현한 거예요. 예를 들면 상해나 이런 데서 많이 줄 거 아니에요. 네, 발전해서. 그러면 거기서 따보고 팁에 많이 주고 좀 잘 사는 성은 좀 주고 그걸로 이렇게 교부 이전할 때 좀 균형을 했는데 지금 지방 정부가 부채가 천문학적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뭐 발표 데이터 다 달라요. 많게 보는 거는 외국에서는 그걸 막 60조로 보고 지방채를 중국이 지금 발표한 것만 해도 40조 넘어요. 중국 통계국이 발표한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지방채가 천문학적으로 높게 된 이유가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세금은 다 중앙에다 80% 올리고 20%만 지방에 남기는데 투자할 때는 지방 경제를 투자할 때는 80%가 지방 정부 가고 20%가 중앙에서 주니까 부채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계속 문제점으로 제기돼서 중앙 정부가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거든요. 이게 누가 봐도 그러면 지금 국세 중에 어느 한 세금은 지방세로 주자.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막 제한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그냥 소비세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게 근데 이게 소비세를 주게 되면 아까 그런 문제 비슷한 거예요. 일선 도시가 점점 더 잘 살게 그렇죠. 되는 거죠. 소비세 많이 거칠 테니까. 예. 오히려 빈부격차를 더 키우는 거죠. 이게 또 지방세로 하면 안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왜냐면 지방채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뭘로 해결을 해야 되냐. 그럼 어쨌든 세금 중에 중앙이 덜 가져가고 그렇죠. 지방을 줘야 되는데 그게 어느 세금을 움직여야 되냐. 그러면 부동산세를 도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지금 다른 만약 소비세를 못 움직이면 반대하는 자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면 부동산세 도입하게 되면 무슨 문제를 앞서냐면 조사를 다 해야 되는 거지. 아, 너 부동산 얼마 갖고 있느냐? 아, 그거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죠. 재산 공개를 해야 되는 거죠. 한국은 다 알잖아요. 하나 고정돈 딱 떼보면. 근데 지금은 중국은 그거 안 돼 있어요. 그게. 그러면 그럼 그거 누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경제 문제 다 본질적 경제 구조 문제인 거예요. 그럼 누가 다 갖고 있겠어요. 그러면 이게 누가 이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한 그래서 빼다기를 뜯는 아픈 문제라고 한 게 거기서 어느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11기 3중전에서 지금 그래서 두 가지 문제 다시 종합해드리면 외부 환경이 이제는 크게 변한 상황에서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독립 자주에 특히 신질 생산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첨단 기술 중심으로 중국이 이제는 follow 그러니까 추격자가 아니라 어서 first mover가 되겠다라는 이 어서는 자기가 앞에서 끌고 가는 선도 경제로 가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되는 전략들을 짜야 되는 거고 이거 미국 생태계에 의존하지 않는 이게 지금 나와줘야 되고 지금 이 시점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앞에서 제가 한참 구구절절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구조적 문제가 하나하나 따지면 지금 듣기만 해도 얼마나 지금 답답합니다. 예, 듣기만 해도 이게 말이 쉽지. 사실 이걸 엄청난 지방 정부 간의 이해관계 문제, 그렇죠. 개인 간, 뭐 국가와 지방 간, 뭐 이렇게 다 이해관계를 건드려야 되는 옛날에는 얘 많이 가져가고 난 저게 가져가는 문제였다면 이제는 얘 주머니고 내 주머니로 가져와야 되는 이런 문제. 거기에 그렇죠. 구조적 이 구조, 토지, 자본, 그렇죠? 그리고 지금 노동력, 그리고 지금 기술은 신질 생산력을 해서 최첨단 기술로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미국이 견제를 하고 있잖아요. 미국이 지금 야 중국에 여전은 뭐 주지 마, 아무도 주지 마, 못해, 막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은 빼더라도 일단 이 기본 구조적 문제를 제가 이거 2015년에 사실 중국 경제라 책 다 썼어요. 조안을 이렇게 두꺼워요. 근데 출판 지금도 안 해서 10년 전 일이잖아요. 근데 그때 정확하게 그때부터예요. 제가 그때 논문은 발표했어요. 논문 아카데미. 근데 제가 실제는 이 문제를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리는. 근데 이걸 건드는 문제가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집권당이 공산당의 이익을 많이 내놔야 되는 문제들인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이 책을 출판할 때 어떻게 펼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진 거죠. 듣고만 있어도 깝깝합니다. 예, 지금. 예. 이거 예를 들어 세금제도 하나만 바꾸는 것도 예. 보통 일이 아니고. 정말. 근데 이제 36개 사실은 31개. 31개 이제 예. 성이니까 거의 예. 국가급 예. 지방인데 지방 정부죠. 그냥 정부가 31개 모여 있는 나라인데 그걸 다 조율을 맞춰 가지고 여기 거는 땡기고 저쪽한테는 넣어주고